아유, 4천까지 찍고 저희들도 계속 폭죽만 터뜨리는 질문과 이야기만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주의도 해야 되니까. 과열이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짚혀지는 게 있고 예. 제가 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거든요. 셧다운 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지방은행 부실 이슈도 있어요. 그것도 다 묻혀버렸어요. 네. 더 센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전환점 명목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90%, 95%, 100%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되게 좋은 기회가 온다.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기회다. 밑에 있는 애들을 사는 것도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적 괜찮은 왜 이렇게 싸? 하는 애들을 잡아야지 무조건 싸다라고 하면은 싼 이유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4천 있습니다. 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네. 그러게요.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내년은 또 한번 크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여쭤보기 전에 네. 부장님께서는 특히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분석이나 모든 주장을 자료 베이스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매달 어마어마한 지표를 분석을 하시고 리포트를 내시고 매일 또 그 시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자료 베이스로만 이제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점프업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은 뭐 자료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근 뭐 10월 뭐 9월 후반부터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긴 했어요. 3,500 이상은 위험하다, 좀 쉬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패턴을 보면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대세 상승은 맞아요. 네.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도 2026년 상반기 안에는 3,900 이상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라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대세 상승 국면에서 첫 번째 상승의 마지막 파동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3,500, 3,600 선에서 한번 쉴 듯 했다가 치고 올라가고 쉴 듯 하다 치고 올라가고 하는 그림이라서 보통 파동 보시는 분들한테는 연장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뭐 폴리시 믹스라고 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중국, 유럽, 한국 위주로 금리 인하하고 재정 확대했는데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도 가세한 거죠. 내년 중간 선거를 감안해서 본다면 트럼프도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쓸 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에셋 인플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에셋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대가 꺾이거나 약해질 때는 그때 가서야 이제 진짜로 실물 경기가 좋아진 거 맞아? 라고 하는데 그게 맞으면 이게 상승세가 연장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 멀었다 이것까지는. 이게 시그널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고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물가도 CPI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물가 상방 함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9월 이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9월 이후 글로벌적인 수익률을 보면 명확해요. 반도체 플러스 정책입니다. 아, 그렇죠. 보시면은 이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거둔 나라는 대만, 일본, 한국,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8.2%.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비중이 높았던 한국, 대만, 나스닥이 좋았고 정책 동력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일본, 한국이 좋았다. 이 두 개가 믹스된 한국이 제일 압도적인 1위를 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신흥국이 좀 빠르게 올라온다는 거고 보고 배팅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12개월 선행 EPS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8월 말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가 300이었거든요.
지난 주말 338입니다. 한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12%가 튀었어요. 근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4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믿고 지를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 이처럼 반도체가 그냥 멱살잡고 쫙 끌고 가니까 수급도 그리고 주식 수익률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AI 산업의 확산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하나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아무도 안 쳐다봤잖아요. 반도체가 9월 이후 수익률 1등이고요. 예. 2등이 2차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요즘에 우리가 느끼고 있긴 하죠. 네. 네,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차전지도 지금 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 외로 ESS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즉 말씀드리면은 AI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 플러스 그 뒤에 흐름 들어보면 기계, 상사자본재, 조선, 얘네들이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조선, 방산, 기계, 그리고 자동차도 좀 최고 올라오고 있고,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소외됐다라고 하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네. 이 안에서 기존 주도주와 소외주들의 움직임이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가 한번 쫙 끌어올려주고 반도체가 쉴 때 되면 2차 전지가 쫙 끌어올려주고 2차 전지하고 뭐 다른 업종이 쉴 때가 되면 뭐 기존 주도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 버텨주고, 그러다가 반도체가 좀 쉬었으면 다시 올라가고, 오늘도 그런 거잖아요. 2차 전지가 좀 쉬는 듯 하니까 반도체가 한번 다시 끌어가지고 네.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상승의 연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 전망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2027년까지 두 자릿수도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이게 아무리 감익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가요. 네. 왜냐면 선행 EPS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은 유효한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선행 PBR은 21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네. 확정 실적 기준 PBR도 21년 고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보통 경기선이라 불리는 120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는 21년 고점에 근접했고, 네. 추세선이라 불리는 200일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도 21년 고점에 근접했어요. 네. 좀 과열은 맞아요. 좀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서의 대세상승은 내년 상반기, 최소한 내년 상반기, 길면 내년 연말까지 이어질 텐데, 단기적으로는 과열 부담과 상승 피로도를 그냥 안고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장님 저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웃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약간 시장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게 이해되기보다 근데 종목별로 PBR은 아직 정고점은 넘지 않았어. 그리고 또 뭐 코스피 이렇게 이동평균선 나오면 달러 환산으로 하면 아직 괜찮아. 이제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더 상승하지. 아직은 그죠, 남았어. 그죠.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데,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정신 단디 차리고 객관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제가 뭐 억지로 지금 상승의 탄력이나 우리 시장을 절하시키고 싶진 않으나 네네.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프닝에서 표현을 하기를 신중하게 파티는 즐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으로서 좀 봐야 되는 주요 지표들이나 좀 신중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디 있는지 오늘은 그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과열이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짚혀지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 물가 안정, 기업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로 인해서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거든요. 잊고 있었습니다. 네, 셧다운 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셧다운 별 영향 없었대. 맞아요, 영향 없었어요. 짧았기도 했고, 트럼프 일기 때 셧다운이 30며칠인가 40며칠이 됐을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셧다운 되는 기간 동안의 경기가 부정적이었던 건 맞아요. 0.2%포인트씩 GDP를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봤더니 0.0이더라. 왜 그랬을까 봤더니 무급 휴가를 갔던 연방 공무원들한테 셧다운이 풀리면서 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해줬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됐던 거죠. 근데 이번 트럼프는 뭔 소리야. 무급 휴가 갔잖아.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안 줄 거야. 라는 게 자른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4,000명 이상은 자른대요. 네. 근데 최근 고용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4,600명 해고한다. 뭐 CDC는 이미 1,000명 해고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ADP 민간 고용 지금 셧다운이라서 경제지표 발표 안 돼요. 네. 마이너스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에이 이거는 민간 고용이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비농업 고용자 수랑 민간 고용이랑 차이가 클까라고 했는데 리바이즈 되면 리바이즈 될수록 ADP 민간 고용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랑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더 자르고 그리고 무급 휴가 간 사람들 소급 적용 안 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뭐 지금 보면은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문 닫고 안 연다고 하니까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일단은 에이펙 정상회담, 네. 한미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협상. 뭐 이미 웬만한 건 다 오픈되고 있잖아요. 네. 와와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환호할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발표하거든요. 네. 그것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줄까?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셨지만 20점 프로 거의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더 센 모멘텀을 보여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지표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와 악재들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 센 모멘텀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셧다운 뭐 다 까먹고 얘기도 없잖아요. 네. 언제까지 갈까? 네. 이제 좀 있으면은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때 맞아요. 소비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꺾이는 거 아닐까? 고용지표가 보면 셧다운이 풀려서 고용지표를 누적된 걸 발표했는데 네. 막상 열어보니까 큰일 난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소비가 줄면 AI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로직이 들어가는 맞아요. 상황인데 실제로 고용이나 셧다운은 우리가 이상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고 네. 저도 계속 그 고용 얘기를 해주실 때 들었던 게 곧 있으면 연말 소비 시즌인데 네. 소비할 돈이 없어지면 네. 이거는 부정적으로 나오겠다 했는데 마침 또 그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 부분은 잊지 않고 한켠에 좀 두면서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에이펙이니까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시점부터 에이펙 때까지는 뭐 미중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을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봤어요. 흔들릴 수 있어. 네. 횡보할 거야.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제 4천 찍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심리가 그때 나오는 모든 부침이나 문제점들이 마치 에이펙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이펙 때 그렇게 빅딜은 없을 거야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시장이 엄청 올랐었는데 이제 이벤트가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예상했던 빅딜은 좀 없고 계속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간다면 시장이 또 다른 데서 상승 동력을 찾게 될까? 아니면 그간에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었던 이런 불안한 악재들을 반영해서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까? 누구도 모르는 거겠지만 어떤 시나리오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선반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한미 무역 협상은 구윤철 부총리가 갔다, 만났다, 해결되고 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견은 있지만 찾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 우려가
점점 그렇죠. 해소된 거죠. 예.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펜타닐 관세까지도 낮춰준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센 게 뭐가 나올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뭐 기대감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오면 쏘쏘. 이 정도 뭐 내용보다 한 발이라도 후퇴하면 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거를 크게 뛰어넘는 뭔가가 새로운 게 있다면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미중 무역 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고위급 회담이 끝났고 어느 정도 내용이 공개됐으니까. 근데 한미 무역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 그러니까 일시불이 아니고 분할로 하고 그리고 뭐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고안해주고 3,500달러 다 못 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수들은 최근 한 1, 2주 동안 많이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이 좀 연장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문난 잔치가 이미 먹을 거는 많이 먹은 거 아닌가? 뭐 새로운 뷔페가 차려지지 않는 한 네. 조금은 쉬어가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FMC, BOJ, ECB 다 있습니다. 예. FMC에서는 뭐 금리 인하 하겠죠.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여기서 고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뭐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시그널을 주긴 하겠지만 또 QT 중단 시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 한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지방은행 부실 이슈도 있어요. 그것도 다 네. 묻혀버렸어요. 네. QT 중단 이슈로 묻혔습니다. 네. 지방은행이 부실해? QT 끝내야지. 잘하면 QE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수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계속 끌어올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더 센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전환점 변곡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 전반적으로 뉘앙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설사 셀온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꺾인다고 훼손된다고 보진 않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주식이 90%, 95%, 100%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고 뭐 주식이 50%거나 없으신 분들은 되게 좋은 기회가 온다. 또 한번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종 몇 가지만 네.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반도체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쏠림이 있다가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반응을 안 할 때는 또 오늘 같이 막 엔터도 조금씩 해주고 지난주에는 로봇이 또 올라주고, 해주고 뭐 그랬지 조선도 않습니까? 올라오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올라오고 뭐 맞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도 나오고 네. 전반적으로 붐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쏠림 현상은 많은데 원톱에서 투톱으로 늘어난 것뿐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일단은 향후 증시 흐름에 있어서 예고편은 나왔다. 예고편. 네, 하반기 전망하면서 하반기 증시 투톱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투톱이 이제 전반전에 등판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전반전 마지막 전반전 후반부 들어서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 이제 하프타임 거치고 네. 후반전이 시작되면 예. 얘네들이 이제 교체된 상황이니까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비중을 줄이자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도 좀 조심하자 말씀드린 건 이거를 비우자 아니면 언더로 놓자는 게 아니라 갖고 가되 부담스러워. 이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내 포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오버웨이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버웨이트 폭을 조금 줄이자. 그래서 언더웨이트 있는 쪽으로 좀 트레이딩 하다가 다시 얘가 좀 많이 내려와 있으면 다시 이거 오버웨이트 폭을 더 늘리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순환매는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이제 순환매의 끝물로 가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안 올랐던 반도체 한번 쫙 뽑아줬고 2000년 한번 쫙 뽑아줬고 자동차도 튀어 올랐고 네. 그리고 뭐 안 올랐던 디스플레이도 한번 반짝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 가장 못 오른 뭐 제약바이오 이쪽들까지도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탕성의 마지막 국면이 좀 진행 중인 것 같다.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비중을 줄이고 아직 못 올라온 애들을 잘 찾아보자. 이렇게 보면은 실적 대비 아직까지 주가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천원은 아직까지도 쌉니다. 요즘 많이 올라왔어도 작년 7월 11일 이후 수익률 그리고 올해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보다 언더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못 오른 애들 중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은 제약바이오 여기 건강관리가 제약바이오고요. 운송, 화장품 의류 이런 쪽들이 좀 아직까지 많이 못 움직였고 건강관리도 그래서 얘네들 그러니까 최하단에 있는 애들이 한 번씩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 중단에 있는 애들이 또 한 번 움직이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좀 쉴 것 같고 반도체가 여기 꼴찌 하위권에 있다가 지금 상위권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짧게 가야 된다. 일주일 이상은 안 갈 것 같아요. 업종 움직임들이 축 튀었다가 쉬고 특히 내수주 같은 경우들은 수출주로 변신하지 않는 내수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반등에 좀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순환매는 계속될 텐데 좀 짧게 대응하고 등락이 있다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였다가 다시 매매 비중 조절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사셔도 내년에는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업종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개인 투자자의 지금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을 해주신 것도 저도 100% 이해가 가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팔면 다시 못 사.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못 올라온 거에 대한 충분히 매수 저가 매수도 가능할 텐데 아직도 못 올라온 건 앞으로도 안 올라. 왜냐하면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코스피 3천에서 4천 가는 동안에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쏠림들은 계속 갈 거라는 거고 뭐 원톱이 투톱 되는 정도인 건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100% 이상으로 넘쳐 있어도 그냥 계속 이걸로 끌고 가는 게 나을 것인지 안 그럼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버웨이트 된 거 좀 빼가지고 밑에 걸 사면 그 밑에 거가 진짜 효자 노릇을 해줄까에 대한 의구심도 충분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략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세요. 오늘도 저희 지점 세미나 갔는데 샀다 팔았다 못 하시는 분은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못 산다. 샀다 팔았다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비중 조절하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김민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있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고 여윳돈이 생기면 밀리면 사야지 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을 사는 것도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려면 이익이 얼만큼 괜찮을지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대비 내년 이익 기여도가 더 높아진 애들이 반도체, 에너지, IT 가전, 은행, 철강보험, IT 하드웨어, 필수소비재, 자동차예요. 지금 빨간 바가 많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빨간 바가 더 올라간 애들. 근데 여기 제가 글로 적어드렸거든요. 에너지, IT 가전, 철강, IT 하드는 2차 전지로 보시면 돼요. 이런 업종이고 순이익 기준으로 내년이 더 좋아진 애들도 반도체, IT 가전, 상사자본재, 철강, 자동차, 화장품, 의류, 필수소비재, IT 하드웨어, 보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싼 거를 사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좀 더 끌고 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싸다라는 논리로만 하는 거는 짧게 가져가야 된다. 짧게. 실적이 괜찮은데 왜 못 올랐지? 왜냐면은 2차 전지도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올해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해서 내년에 실적이 레벨업 된다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ESS 모멘텀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날아간 거고 자동차도 실적은 좀 3, 4분기에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실적은 반등을 하는데 왜 주가는 0.5배야 PBR이? PR은 5배가 안 돼? 이러면서 올라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싸다라는 것들을 싼 것들을 사고 싶으시면은 실적이 얼만큼 괜찮은지, 올해 내년까지 실적 레벨업이 가능한지. 제약바이오도 내년까지 실적이 레벨업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눌려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적과 가격 메리트를 같이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싸다라고 하면은 싼 이유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적 괜찮은 왜 이렇게 한 애들을 잡아야지, 그냥 싸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상승하는 장인데 심리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을 맞아요. 비중을 줄이기도 참 부담스럽고, 박앤세일을 기다렸던 종목군들은 세일 기간이 지금 안 오고 있는 게 맞고, 네. 많이 못 오른 종목을 내가 좀 사고 싶은데 이게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걸 찾노라면 그냥 맘 편히 반도체는 사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귀결이 돼버리니까 쉽진 않는 것 같은데.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롱텀하게 본다면 계속 사시는 게 맞고 들고 가시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비중이 아예 없다. 나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피라미딩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사고, 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뭐 한두 주 사고, 좀 밀리면 한 4주 사고, 좀 밀리면 한 10주 사고, 더 밀리면 한 20주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더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포모로 지금 몰빵을 하면은 조금 한두 달 마음고생을 하실 수는 있다. 그럼 포모에서는 주로 역피라미드로 많이 비중을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천까지 찍고 저희들도 계속 폭죽만 터뜨리는 질문과 이야기만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주의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자꾸 옆에서 딴짓을 거렸습니다만은, 저도 추가적인 상승과 또 주도주들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부장님과는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